아휴, 어머니, 제발 냄새 좀 풍기지 말고 방에 좀 처박혀 계세요. 손님들 오는데 창피하게 정말. 방금 제 등 뒤로 날아와 박힌 며느리의 비수 같은 고함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저는 이 집의 투명 인간, 아니, 돈 한 푼 없는 늙은 식모 이금자입니다. 무릎 나온 바지에 구멍난 양말, 누가 봐도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처량한 짐 덩어리 꼴이죠. 3년째 손주 똥기저귀나 갈아주며 온갖 구박을 다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 콧대 높은 며느리랑 철없는 아들놈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방금 설거지하던 이 낡은 고무장갑 속에 제가 뭘 숨겨놨는지 말이죠. 바로 오늘 아침 입금된 월세 1,500만 원이 찍힌 통장입니다. 놀라셨나요? 네, 쭈그려 앉아 마늘이나 까는 제가 사실은 성수동 골목을 주름 잡는 150억 자산가입니다. 억울하지 않냐고요? 당장이라도 저 돈다발을 며느리 얼굴에 뿌려주고 싶지 않냐고요? 글쎄요. 진짜 무서운 복수는 소리 없이 강한 법이니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릴 아주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과연 어머니의 우아한 이중 생활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5시 창틈으로 스며든 푸르스름한 냉기가 제 무릎을 쿡쿡 찌릅니다. 알람 시계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닳고 다른 제 관절 마디마디가 비가 올지 날이 갤지 일어날 시간이 되었는지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려주니까요. 저는 앓는 소리를 꿀꺽 삼키며 이불을 걷어냅니다. 거실 바닥에 찬 기운이 발바닥을 타고 정수리까지 올라오지만 보일러를 켤 수는 없습니다. 가습이 아깝다는 며느리의 잔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기 때문이죠. 습관처럼 주방으로 향합니다. 도마 위에 팔을 올리고 칼을 잡습니다. 규칙적으로 도마를 두드리는 칼질 소리가 고요한 아파트의 정막을 깨웁니다. 이 소리는 지난 3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져 온 이 집 식모살이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습니다. 뚝배기에 멸치 육수가 끓어오르고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퍼질 무렵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잔뜩 찌푸린 얼굴로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손으로 코를 막으며 미간을 좁히네요. 아, 어머니. 아침부터 무슨 냄새예요? 옷에 다 배잖아요. 저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다고요. 저는 황급히 주방 환풍기를 최고로 올립니다. 죄인이라도 된 듯 어깨가 절로 움츠러듭니다. 미안하다. 우리 준우가 이거 좋아하잖니. 방문 다듬아. 준우 핑계 좀 대지 마세요. 요즘 애들이 누가 이런 냄새를 좋아해요? 며느리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힙니다. 뒤이어 나온 아들 민호 녀석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식탁에 앉으며 투덜거리는 아들의 시선이 제 발치에 머뭅니다. 엄마, 양말 꼬라지가 그게 뭐야? 엄지발가락 다 튀어나왔네. 좀 창피하게 살지 말고 새 거 좀 신어. 우리가 돈 안 줘? 민호가 혀를 차며 숟가락을 듭니다. 저는 황급히 발을 오므려 식탁 다리 뒤로 숨깁니다. 구멍난 양말 사이로 비치는 거친 발뒤꿈치가 오늘따라 유독 초라해 보입니다. 사실 제 서랍에는 아들이 사준, 아니 며느리가 억지로 사다 놓은 새 양말이 수두룩합니다. 다만 아까워서 평생 몸에 밴 습관처럼 기워 신는 것뿐인데 자식들 눈에는 그저 궁상맞은 노인네로만 보이나 봅니다. 그때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제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짧고 묵직한 진동이 울립니다. 물 묻은 고무장갑을 낀 채로 엉덩이를 쓱 문질러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액정에 뜬 메시지는 아주 간결합니다. 입금 1,500만 원.
성수동 사무건물 월세. 저는 아무렇지 않게 화면을 끄고 다시 그릇을 닦습니다. 며느리가 알면 기절초풍할 이 액수는 제게 그저 매달 돌아오는 무미건조한 숫자일 뿐입니다. 저는 서울 성수동에서 가장 핫하다는 붉은 벽돌거리에 숨겨진 건물주이자 알짜배기 땅부자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집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들이 돈 냄새를 맡는 순간 성실함 대신 유행을 바랄까봐 저는 철저히 가난을 연기해 왔으니까요. 등원 전쟁이 시작됩니다. 밥 먹기 싫다고 떼쓰는 손주 준우를 어르고 달래 유치원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는 길입니다. 늦가을 바람이 제법 쌀쌀해 옷깃을 여밉니다. 허름한 점퍼 차림에 제가 동네 상가 부동산 앞을 지나갈 때입니다. 통유리 너머로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의 사장이 저를 발견하고는 먹던 커피도 내팽개치고 뛰쳐나옵니다. 그는 빗자루질하던 제 손을 잡으려다 말고 허리가 꺾일 듯 90도로 인사합니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요새 통 안 보이시더니 건강하시죠? 이번에 그 베이커리 계약건 때문에 연락드리려던 참이었는데 지나가던 행인들이 힐끔거립니다. 저 남류한 할머니한테 웬 멀쩡한 사장님이 저렇게 쩔쩔매나 싶어서겠죠. 저는 혹시나 동네 사람 누가 볼까 싶어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댑니다. 조용히 하라는 뜻이죠. 김 사장은 눈치 빠르게 입을 다물고 사람 좋은 웃음만 짓습니다. 김 사장,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그리고 밖에서 아는 척하지 말랬지. 낮지만 단호한 제 목소리에 김 사장이 움찔합니다. 짧게 대꾸하고 돌아서는 제 발걸음에는 조금 전 주방에서 며느리 눈치를 보던 쭈구리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쇼윈도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봅니다. 늘어진 티셔츠에 낡은 운동화.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살아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난장판이 된 거실이 보입니다. 벗어둔 옷까지, 먹다 남은 우유, 바닥에 뒹구는 장난감들. 다시 식모 모드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떨어진 며느리에 올라간 스타킹을 줍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유독 가슴 한구석이 서늘합니다. 단순히 날씨 탓일까요? 아니면 아까 며느리가 던진 그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혀서일까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식은 청국장 뚝배기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돈을 언제까지 숨겨야 할까? 저 아이들은 언제쯤 돈이 아닌 애미의 마음을 알아줄까? 거실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청소기를 돌려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윙하고 돌아갈 모터 소리가 무섭습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처럼 완벽했던 제 이중생활에 아주 작은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시작되려는 것만 같습니다. 문득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밀 장부가 떠오릅니다. 오늘은 왠지 그 장부를 꺼내보고 싶은 날이네요. 안방 문을 잠그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했지만 도둑고양이처럼 가슴이 뛰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저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 겨울 이불들 사이에 파묻혀 있던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냅니다. 곰팡내와 조명 냄새가 섞인 퀴퀴한 향기가 코끝을 찌릅니다. 그 냄새가 마치 제 지난 인생 같아 쓴웃음이 나옵니다. 상자를 엽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습니다. 겉표지는 찢어져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놓았지만 이 노트야말로 제 인생의 성적표이자 피눈물의 기록입니다. 책장을 넘기자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과 주소들이 보입니다.
1995년 성수동 공장 부지 매입, 2002년 역세권 꼬마 빌딩 낙찰. 볼펜똥이 뭉친 그 글씨들 위로 30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남편이 빚만 잔뜩 남기고 세상을 떠났을 때 제 나이 39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민호는 고작 10살이었죠. 빚쟁이들에게 멱살을 잡히고 시장 바닥에서 생선 내장을 따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비린내가 진동하는 손으로 민호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면 아이는 질색하며 피하곤 했습니다. 엄마한테서 생선 썩은 내놔. 학교 오지 마. 창피해 죽겠어.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입을 틀어막은 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내 새끼기 안 죽게 보란 듯이 성공하겠다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참아가며 땅을 사모으기 시작한 게 말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돈이 불어날수록 아들은 점점 더 돈에 의지하는 나약한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대주면 차를 사달라 조르고 차를 사주면 집을 해달라 졸랐으니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걸 깨달았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진 부를 철저히 숨기기로요. 가난이 오히려 저 아이를 강하게 키울 약이 될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서 울리는 현관도어록 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장부를 이불 속에 처박습니다. 잠갔던 방문을 조심스레 열고 나가니 대낮부터 아들 민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게 한눈에 봐도 무슨 일이 있는 눈치입니다. 민호야, 이 시간에 웬일이니? 회사는? 민호는 대답 대신 냉장고에서 물통을 꺼내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리고는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저를 빤히 쳐다봅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고 끈적한지 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칩니다.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 이번 달 직원들 월급이 밀렸어. 딱 3천만 원만 있으면 숨통이 트이겠는데. 엄마 정말 숨겨둔 쌈짓돈 없어? 아들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립니다. 3천만 원. 제 통장에는 그 돈의 500배가 넘는 현금이 잠자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송금해 줄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짐짓 모른 채 연기를 시작합니다. 야가 무슨 소리냐?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다달이 나오는 노령연금 30만 원, 그거 모아서 너네 반찬해 주는 게 전부인 거 알면서. 아, 진짜. 다른 엄마들은 자식 사업한다면 빚을 내서라도 도와준다는데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 아빠가 남긴 보험금이라도 있었을 거 아냐? 민호가 신경질적으로 물통을 식탁에 내리칩니다. 쾅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30년 전 가난하다고 저를 밀쳐내던 10살짜리 꼬마가 40이 된 지금도 똑같은 눈으로 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정말. 됐어. 내가 노인네한테 뭘 바라고 들어왔는지. 냄새나는 청국장이나 치워요. 속 뒤집어지니까. 민호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닫힌 문을 바라보는 제 가슴에 멍하니 찬바람이 붑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의 물기를 훔칩니다. 당장이라도 안방 문을 박차고 들어가 내가 그 건물주다 라고 소리치고 돈다발을 던져주면 저 아이가 나를 존경해 줄까요? 아니요. 아마 평생 제 등골을 파먹으려 들 겁니다. 사랑해서 숨기는 건데 그 사랑이 저 아이에겐 독이 되고 제게는 가시가 되어 돌아옵니다.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숨겨뒀던 노트를 꺼냅니다. 150억이라는 숫자. 남들은 성공한 인생이라 부러워할지 몰라도 지금 제 눈에는 그저 숫자로 된 감옥처럼 보입니다. 장부 맨 뒷장을 펴니다. 거기엔 유언장 비스무리하게 써내려간
제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은 자식에게 독이 될 뿐이다. 볼펜을 들어 그 문장의 밑줄을 긋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만큼 꾹꾹 눌러서 말이죠. 그때 밖에서 며느리의 하이톤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퇴근했나 봅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저녁은 뭐예요? 설마 또 찌개는 아니죠? 서둘러 장부를 상자에 넣고 이불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를 감추려 일부러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래. 왔다. 지금 나간다. 저는 다시 허름한 몸빼 바지를 추스르며 방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등 뒤에 숨겨진 150억의 비밀은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감합니다. 이 위태로운 숨바꼭질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말이죠. 오늘따라 장롱 속 곰팡내보다 거실의 공기가 더 숨막히게 느껴집니다. 집안 공기가 살얼음판 같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의 노트북 자판 두드리는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이번 주가 며느리 지은이의 승진 심사주간이라고 하네요. 회사에서 부장 승진을 앞두고 예민함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저는 행여나 그 신경을 건드릴까 싶어 숨소리조차 죽이며 발 뒤꿈치를 들고 다닙니다. 제 집에서 제가 도둑처럼 걷고 있다니 참 우스운 꼴이죠. 거실 구석에 놓인 귤 박스가 눈에 들어옵니다. 며칠 전 사다 놓은 건데 바닥에 깔린 몇 개가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 물러 터져 있습니다. 쯧쯧 아까워라. 저는 주방으로 박스를 들고 와 멀쩡한 부분만 도려내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습관은 150억 부자가 되어도 고쳐지질 않네요. 썩은 부분을 깊게 파내고 나니 제법 먹음직스러운 속살이 나옵니다. 그때 유치원에서 돌아온 손주 준우가 쪼르르 달려옵니다. 할머니, 나 목말라요. 그거 줘요. 그래, 우리 강아지. 이거 달고 맛있다. 어서 먹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손질한 귤을 아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오물오물 잘도 받아먹는 내 새끼 입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게 이런 기분일 겁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딱 3초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방에서 물을 마시러 나온 며느리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들고 있던 컵을 식탁에 내려놓습니다.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어찌나 날카로운지 제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지금 준우한테 뭐 먹이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싱크대 위에 귤 껍질들을 낚아채듯 집어듭니다. 하얀 곰팡이가 핀 껍질들이 며느리의 손끝에서 덜렁거립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합니다. 이거 곰팡이 핀 거잖아요. 세상에 썩은 걸 애한테 먹여요? 노망 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썩은 건 다 도려냈어. 속은 멀쩡해서 달고 맛있는데 왜? 도려내긴 뭘 도려내요? 곰팡이 포자가 눈에 안 보여도 다 퍼져 있는 거 모르세요? 요즘 뉴스도 안 보세요? 애한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며느리의 고함 소리에 놀란 준우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을 허공에 휘젓습니다. 멀쩡한 과일을 버리는 게 죄짓는 것 같아서 그런 건데 졸지에 손주에게 쓰레기를 먹인 비정한 할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설마 우리 귀한 준우한테 해코지를 하겠니? 나는 아까워서. 아까우면 어머니나 드세요. 왜 애한테 먹이냐고요? 제가 이래서 어머니한테 애 맡기기 싫다니까요. 위생관념도 없고 교육 수준도 안 맞고. 지은이는 제가 손질해둔 귤 접시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립니다. 귤 조각들이 쓰레기 봉투 속으로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순간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아가야,
내가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그 유기농 마트 건물이 다 내 거란다. 마음만 먹으면 제주도 감귤 농장을 통째로 사서 매일 아침 비행기로 공수해 올 수도 있어. 내가 36개월 할부로 산 그 건조기도 엊그제 바꾼 소파도 다 내가 몰래 관리비 대납해주며 아낀 돈으로 산 거잖아. 하고 싶은 말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뭅니다. 울고 있는 준우를 봐서 참습니다.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네. 다시는 안 그러마. 제 사과에 며느리는 들은 척도 않고 준우를 안고 방으로 획 들어가 버립니다. 쾅 닫힌 문 너머로 며느리가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나 진짜 못 살겠어. 어머니, 제발 좀 어떻게 해봐. 애 병나면 책임질 거야? 텅 빈 주방에 홀로 남겨진 저는 쓰레기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버려진 귤 조각들이 처량하게 뒹굴고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귤이 꼭 나갔구나. 겉이 조금 상했다고 쓸모없는 부분만 도려내고 헌신했는데도 결국은 통째로 쓰레기 취급을 받는구나. 설거지통에 물을 받으며 생각합니다. 접시가 한번 금이 가면 아무리 잘 붙여도 다시는 물을 담을 수 없죠. 오늘 며느리가 던진 말들은 제 인내심이라는 그릇에 뚜렷한 실금을 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마치 이 위태로운 평화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카운트다운 같습니다. 어쩌면 조만간 이 그릇이 와장창 깨지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며느리와의 귤 소동 이후 집안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냉랭함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날 선 신경질이 단순히 곰팡이 핀 귤 때문이 아니라는 걸 저는 오늘 새벽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거실에서 달그락거리는 인기척이 느껴져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들 민호가 베란다 창문에 머리를 박고 줄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희뿌연 연기 사이로 보이는 녀석의 축 처진 어깨가 30년 전 남편이 부도나기 직전의 그 뒷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하고 둘만 남게 되자 민호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녀석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제 손을 잡은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이번 한 번만 살려줘. 거래처 대금 막을 돈이 없어. 당장 오늘까지 못 막으면 부도 처리된단 말이야. 아들은 다급하게 제 전세 보증금을 빼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 낡은 아파트 보증금을 빼서 찜질방이라도 가자는 소리였죠. 사실 제 명의로 된 강남 빌딩 하나만 처분해도 아들의 빚 따위는 휴지 조각처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자식이 죽겠다는데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숨겨둔 통장을 꺼내주고 싶어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걸 지난 수십 년간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안 된다. 내 처자식은 길바닥에 나앉게 할 셈이냐? 지은이 알면 기절할 노릇이다. 내가 알아서 해결해라. 제 거절에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간절했던 눈빛은 경멸로 바뀌었고 잡았던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민호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씹어뱉으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충격에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비스듬히 기울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돈 문제로 속이 타들어가는 아들과 승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며느리.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제가 건조기에서 꺼낸 빨래를 개다가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흰 와이셔츠 한 장이 분홍색으로 얼룩져 있었던 겁니다. 제 붉은색 등산 양말이 빨래 사이에 끼어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아, 어머니, 진짜 노망 나셨어요? 퇴근한 며느리가 얼룩진 셔츠를 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평소의 짜증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간 쌓였던 모든 분노가 이 사소한 실수를 계기로 댐 무너지듯 터져 나온 겁니다. 지은이는 셔츠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악을 썼습니다. 집에 오면 쉰내나지, 애는 버릇 나빠지지, 이젠 남편 옷까지 망치고,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당해야 해요?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제발. 고함 소리에 방문을 열고 나온 민호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말려주길 기대했습니다. 적어도 내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그만하라고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바닥에 떨어진 셔츠를 보더니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엄마는 진짜 왜 그래? 도움이 안 되면 가만히나 있지. 지은이 힘든 거 안 보여? 아들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히스테리에 기름을 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풀이 죽어 아무 말도 못하고 쪼그려 앉아 바닥에 떨어진 셔츠를 주섬주섬 주었습니다. 제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 떨어졌지만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대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좀만 참아. 내가 어떻게든 돈 구해볼게. 정 안 되면.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제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을 뱉었습니다. 엄마 시골 요양원에라도 보내고 이 집 전세 빼자. 그 돈이면 급한 불은 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멀쩡한 어미를 고려장이라도 지내겠다는 걸까요? 며느리가 말릴 줄 알았지만 돌아온 건 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보다 더 무겁고 잔인하게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자식이 저를 돈 몇 푼과 맞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배신감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한 참담한 비명이 소리 없이 목구멍을 찍고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제 휴대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번쩍입니다. 성수동 부동산 김 사장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알림입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 요양원으로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제가 먼저 이 집을 버릴 것인지. 어둠 속에 잠긴 거실이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집니다. 더 이상 이곳에 제가 머물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들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운명의 신은 참으로 잔인합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건 3년이 걸려도 모자란데 우리 관계가 산산조각 나는 데는 고작 3분이면 충분했으니까요. 그날은 며느리 지은이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임원 승진이 걸린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라며 새벽부터 온 집안이 초비상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나가는 순간까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면서요. 저는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으로 손주 준우를 돌봤습니다. 행여나 아이가 다칠까봐 화장실 가는 것조차 참아가며 거실을 지켰죠. 하지만 사고는 늘 방심한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참다 못해 아주 잠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화장실을 다녀온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아이의 찢어지는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바지를 추스를 새도 없이 뛰쳐나가 보니 준우가 거실 장식장 모서리에 머리를 찍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얀 이마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더군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져 맨발로 아이를 업고 응급실로 뛰었습니다. 제 옷이 아이의 피로 붉게 물드는 것도 모른 채 미친 사람처럼 거리를 달렸습니다. 응급실 복도 끝에서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온 지은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도끼 서린 눈빛. 지은이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기도 전에 제 멱살부터 잡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탁했잖아요. 오늘만은 제발 좀 조심해 달라고요. 애 하나 제대로 못 봐서 이 사단을 만들어요? 응급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우리에게 꽂혔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가 6바늘이나 꿰맸으니 할미로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미안하다. 내가 잠시 화장실 다녀오느라. 화장실요? 그게 변명이 돼요? 어머니 화장실 갈 동안 애 머리가 깨졌는데? 진짜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어머니 때문에 오늘 프레젠테이션도 망치고 내 인생이 아주 꼬여버렸다고요. 지은이는 분을 이기지 못해 들고 있던 핸드백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명품 가방보다 제 자존심이 더 처참하게 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아들 민호가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적어도 놀란 어미를 먼저 챙겨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내의 눈치를 살피더니 저에게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엄마, 지은이 지금 눈 돌아간 거 안 보여? 당분간 좀 나가 있어. 나가라니? 이 밤에 어디를 가라고. 찜질방을 가든 친구 집을 가든 알아서 해야지. 지은이 진정될 때까지만 좀 피해 있으라고요. 제발 눈치 좀 챙겨, 엄마. 아들의 고함이 응급실 천장을 때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 빚쟁이들에게 쫓길 때 제가 저 녀석을 등 뒤에 숨기고 덜덜 떨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내 목숨보다 귀하게 지켰던 자식이 이제는 저를 귀찮은 짐짝 취급하며 내쫓으려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며느리는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았고 아들은 베란다에서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3년을 살았던 방인데 챙길 짐이라고는 낡은 보따리 하나뿐이더군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장롱 깊숙이 숨겨뒀던 비밀 장부.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신발장 위에 놓인 가족사진 속에서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이제 그 미소는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문고리를 잡는 순간까지도 방문은 열리지 않았고 누구도 배웅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어록이 잠기는 기계적인 소리가 유난히 건조하게 들립니다. 이 소리가 마치 제가 이 가족과 맺어왔던 질긴 인연을 툭 하고 끊어내는 가위질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파트 단지 입구.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어갑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리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릅니다. 갈 곳 없는 노인네라고 생각했겠죠. 갈 데라곤 찜질방밖에 없을 거라고 비웃었겠죠. 저는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듭니다. 빗물에 젖은 제 손목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네요. 기사님, 성수동으로 갑시다. 제일 비싼 주상복합으로요. 이제 진짜 이금자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낡은 껍데기는 이 빗물에 다 씻겨 내려갔으니까요.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제 행색을 힐끔거립니다.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노인네가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는 성수동 주상복합 단지를 가자고 했으니 돈이나 낼 수 있을까 의심하는 눈치입니다. 할머니, 여기 기본 요금만 해도 10,000원이 넘어요.
잘못하신 거 아니요? 저는 대꾸 대신 주머니에서 젖은 지폐 몇 장을 꺼내 기어 변속기 옆에 올려두었습니다. 그제야 기사는 입을 다물고 엑셀을 밟더군요. 차창 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들 집 베란다에서 쭈그리고 앉아 마늘을 까던 손인데 지금은 한강의 불빛을 손가락으로 훑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인생 역전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거대한 황금색 회전문이 저를 맞이합니다. 로비에 서 있던 보안 요원이 제 남루한 옷차림을 보고 제지하려 달려오다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거수 경례를 붙입니다. 회장님, 아니 연락도 없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저는 손을 들어 그 입을 막았습니다. 젖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에 쩍쩍 달라붙는 소리를 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45층 펜트하우스. 도어록에 비밀번호를 누르자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립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공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곰팡내 나는 아들 집 다용도실과는 차원이 다른 은은한 편백나무 향과 차가운 공기. 제가 몰래 사두고 가끔 답답할 때마다 와서 숨만 쉬다 가던 저만의 대피소입니다. 거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젖은 점퍼를 벗어 던지고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허리를 펴고 앉아보는 것 같습니다. 푹신한 가죽의 감촉이 등허리를 감싸자 긴장이 풀리면서 헛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지금쯤 아들 내외는 두 다리 뻗고 자고 있겠죠. 눈에 가시 갔던 시어머니가 제 발로 나갔으니 속이 시원하다며 맥주라도 한 캔 땄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를 겁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는 순간부터 그 집이 지옥으로 변할 거라는 사실을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징징거리는 아이를 달래 유치원에 보내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개는 그 모든 공짜 노동이 사라진 빈자리가 얼마나 거대하고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소파 옆 테이블에 놓인 인터폰을 눌러 관리실을 호출했습니다. 저 이금자입니다. 지금 당장 김 변호사와 박 회계사 집으로 오라고 하세요. 새벽이라도 상관없다고 전해요.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관리소장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저는 용건만 말하고 끊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습니다. 저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언젠가 당당하게 입으리라 다짐하며 사두었던 최고급 정장들이 먼지 한 톨 없이 걸려 있습니다. 몸빼 바지를 벗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구멍난 양말도 미련 없이 벗어 던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나시는 늙고 볼품없지만 눈빛만은 20대 시절 공장 바닥을 누비던 그때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 그리고 진주 목걸이. 거울 속에는 식모 이금자가 아닌 회장 이금자가 서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립니다. 헐레벌떡 달려온 김 변호사와 박 회계사가 제 달라진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들은 쭈뼛거리며 거실 탁자에 앉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미리 꺼내둔 인감도장을 밀어보냈습니다. 김 변호사, 서류 준비해. 내전 재산 150억, 그리고 이 펜트하우스까지 전부. 네, 전부라니요? 혹시 아드님께 증여라도 하시려는 겁니까? 박 회계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묻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입술을 적시며 천천히 아주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 자식들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줄 거야.
오늘부로 재단을 설립한다. 미혼모와 독거노인을 위한 자립재단. 내 돈은 오직 그들을 위해서만 쓰일 거야. 두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가족들의 반발이 거셀 거라며 만류하려 들지만 제 결심은 이미 굳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뉴스에 보도자료 배포해. 성수동 큰손 이금자 전 재산 사회 환원이라고.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내보내.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붉은 태양이 한강 위로 솟아오르네요. 저 태양이 아들 집 창문을 비출 때쯤 며느리는 밀린 설거지와 우는 아이 사이에서 제 이름을 비명처럼 부르짖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쩌죠? 그 부름에 응답할 호구 같은 시어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없는데 말입니다. 대리석 테이블 위에서 제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아들 민호. 받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랬듯 지금쯤 녀석은 전쟁터 한복판에 있을 테니까요. 제가 집을 나온 지 고작 사흘이 지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흘은 저들에게 3년보다 길었을 겁니다. 보지 않아도 훤합니다. 아들은 며칠 전 제게 애원했던 그 사업 자금을 결국 막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보증금을 빼주지 않았으니 당연한 결과죠. 지금쯤 은행에서는 연체 독촉 전화가 빗발치고 녀석은 돈을 구하러 뛰어다녀야 할 텐데 참 딱하게도 발이 묶여 있을 겁니다. 왜냐고요? 당장 유치원에서 돌아온 손주 녀석을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도우미를 쓰자니 당장 생활비가 아깝고 며느리 지은이는 회사 일로 바쁘다며 핑계를 댔겠죠. 결국 돈 구하러 다녀야 할 아들놈이 앞치마를 두르고 애랑 씨름하고 있을 꼴이 눈에 선합니다. 돈은 말라가는데 시간은 없고 애는 울어대고 그야말로 진퇴양난, 생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제 앞에는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려놓습니다. 회장님, 재단 설립 서류와 자산양도 계약서입니다.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150억이라는 거액입니다. 이 돈이면 아들의 빚 따위는 휴지 조각처럼 날려버리고 며느리가 노래를 부르던 강남 아파트로 이사도 시켜줄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립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지은이의 문자입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호 씨가 지금 빚쟁이들 전화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대요. 준우도 할머니 찾으면서 밥도 안 먹고요. 제발 한 번만 돌아와 주세요. 네. 애원하는 문투지만 그 속내는 뻔합니다. 와서 빚 좀 갚아주고 애 좀 봐달라는 거죠. 배경화면 속 손주 준우의 웃는 얼굴이 눈에 밟혀 가슴이 욱신거립니다. 내 강아지 할미가 없어서 밥은 제대로 챙겨 먹는지 순간 마음이 흔들려 휴대폰을 집어들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금 도와주면 저 아이들은 평생 제 등골에 빨대를 꽂고 살 겁니다. 30년 전 빚내서라도 장난감을 사주었던 제 어리석은 모정이 지금의 무능한 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돈으로 막아준다면 녀석은 영원히 홀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겁니다. 사랑한다면 때로는 잔인해져야 합니다. 저는 인주 뚜껑을 엽니다. 붉은 인주가 마치 제 끓는 피처럼 선명합니다. 망설임은 잠시 서류 위에 도장을 힘껏 내리찍습니다. 이 금자, 선명하게 찍힌 붉은 도장 석자.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제 이 돈은 제 것도 자식들의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 정말 필요한 이들을 위해 쓰일 겁니다. 김 변호사, 이대로 진행해. 그리고 내 번호 바꿀 거니까 통신사에도 연락해두고. 김 변호사가 고개를 숙이고 나갑니다. 다시 휴대폰이 울리지만 저는 과감하게 전원 버튼을 꾹 누릅니다. 까맣게 꺼지는 화면처럼
자식들을 향한 제 미련도 껐습니다. 창밖을 내다봅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무심하게 반짝이네요. 이제 아들 부부는 깨닫게 될 겁니다.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엄마의 노동이, 그리고 그 존재가 얼마나 거대한 방파제였는지를요. 그 방파제가 사라진 지금 들이닥칠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들도 진짜 어른이 되길 바랍니다. 비로소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오늘 밤 드디어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0이 되었습니다. 물론 진짜 폭탄은 아닙니다. 제 아들 부부의 안일했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아주 거대하고 우아한 뉴스 폭탄이죠. 저는 지금 펜트하우스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와인 한 잔을 들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다리 위로 퇴근길 차량의 불빛이 붉은 띠를 이루며 흘러갑니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이 시간, 저 멀리 아들네 집 풍경은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아마 지금쯤 그 집은 정막 강산일 겁니다. 며칠간 이어진 독촉 전화와 육아 전쟁에 지친 민호와 지은이는 식어버린 밥이나 퉁퉁 부른 컵라면을 식탁에 올려두고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겠죠. 아무 생각 없이 채널을 돌리며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저도 제 거실의 대형 TV 볼륨을 높입니다. 구시 뉴스 시그널 음악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앵커가 첫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60대 여성 자산가가 평생 모은 전 재산 150억 원을 사회의 환원에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자료 화면이 나옵니다. 성수동 붉은 벽돌 건물 앞에서 우아한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인자하게 웃고 있는 여인. 바로 저 이금자입니다. 그 순간 라면 국물을 떠먹던 민호의 숟가락이 식탁 위로 힘없이 떨어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옆에서 스마트폰을 보던 지은이도 고개를 들어 텔레비전을 쳐다보았겠죠.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알던 어머니는 늘어난 티셔츠에 김치 국물 묻은 앞치마를 두른 구질구질한 노인네였으니까요. 화면 속 귀부인이 그 짐 덩어리 시어머니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뇌가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내 기자의 목소리가 쐐기를 박습니다. 기부의 주인공은 성수동 일대에서 숨은 큰손으로 불려온 이금자 씨입니다. 이 씨는 미혼모와 독거노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한 재단의 소유, 부동산과 현금 등 총 150억 원 상당의 자산을 전액 기부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가득 제 인터뷰 영상이 클로즈업 됩니다. 저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또렷하게 말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자식들은 젊고 건강하니 스스로 일궈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진짜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제야 아들 부부는 숨이 턱 막히는 걸 느꼈을 겁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린 민호의 입이 떡 벌어지고 지은이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있겠죠. 여보, 저거 엄마 아니야? 저게 다 무슨 소리야? 150억이라니? 전액 기부라니? 민호가 더듬거리며 소리치는 비명이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지은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리모컨을 쥐고 벌벌 떨고 있겠죠. 말도 안 돼. 어머니가 건물주라고? 그 냄새나는 할망구가? 아니, 그럼 그동안 우리를 속인 거야? 돈이 저렇게 썩어나면서 우리한테는 10원. 한 장 안 쓰고 식모살이를 했다고? 경악은 곧 배신감으로, 그리고 놓쳐버린 로또에 대한 미칠 듯한 아쉬움으로 변해갈 겁니다. 당장 내일 막아야 할 카드값과 연체된 이자,
그리고 방금 뉴스에서 날아가 버린 15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뒤엉켜 폭발하겠죠. 제 휴대폰은 꺼져 있지만 지금쯤 불통인 제 번호로 수백 통의 전화를 걸고 있을 게 뻔합니다.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가 나올 때마다 피가 마르는 기분을 느끼면서요. 주변 친구들에게서, 친척들에게서 연락이 폭주하겠죠. 너네 어머니 대단하시다. 너희는 좋겠다는 축하 인사가 지금 그들에게는 가장 끔찍한 조롱으로 들릴 겁니다. 저는 와인 잔을 들어 화면 속에 저에게 건배를 제의합니다. 참 잘했습니다. 이금자 씨.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헌신이라는 핑계로 제 자신을 지워왔던 시간들. 아들이 무시하던 그 구멍난 양말 속에 감춰두었던 저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공개하고 나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한 저 철없는 아이들이 어떤 표정으로 저를 찾아올지 벌써부터 다음 장면이 기다려지네요. 화면 속에 제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경고를 아들 부부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쇼는 끝났습니다. 진짜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뉴스가 나가고 딱 이틀이 걸렸습니다. 제 아들 내외가 제가 머무는 실버타운 로비에 나타나기까지 말입니다. 인터폰으로 손님이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내려가 보니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고작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아들. 민호와 늘 콧대 높게 세우고 다니던 며느리 지은이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온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을 뻔합니다. 제가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 차림으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또각거리는 제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움찔거립니다. 저를 올려다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경악과 후회, 그리고 일말의 기대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민호가 먼저 제 앞으로 기어와 와락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우리 진짜 죽게 생겼어.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야. 제발 그 기부한 거 취소하면 안 돼? 150억이면 우리 평생 놀고 먹어도 남잖아. 사람들이 오가는 로비 한복판에서 아들이 통곡을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창피해서라도 얼른 일으켜 세우고 달랬겠지만 지금 저는 그저 차갑게 내려다볼 뿐입니다. 며느리 지은이도 옆에서 거듭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철이 없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준우 봐서라도 제발이요. 네, 준우 학원도 다 끊었어요. 손주 이야기를 꺼내며 눈물 콧물을 쏟는 며느리. 하지만 그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놓쳐버린 돈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일어나라. 옷 구겨진다. 제 목소리는 서늘할 정도로 차분합니다. 이미 늦었다. 재단 설립은 끝났고 그 돈은 이제 내 돈이 아니다. 법적으로 너희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0원 한 장 없어. 거짓말. 엄마가 회장이잖아. 마음만 먹으면 뺄 수 있잖아. 아들이 악을 쓰며 매달립니다. 저는 민호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냅니다. 민호야, 내가 30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서 왜 너한테 숨겼는지 아니? 바로 이런 꼴을 보기 싫어서였다. 내가 땀 흘려볼 생각은 안 하고 내 등골 빼먹을 생각만 할까봐. 그래서 우리를 굶겨 죽일 거야? 엄마 자식이잖아. 그래, 내 자식이라서 이러는 거다. 더 이상 너희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저는 품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집니다. 돈 봉투인 줄 알고 두 사람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허겁지겁 봉투를 열어본 지은이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집니다. 그 안에 든 건 수표가 아니라 근로계약서 2장입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가 살 길이다. 내가 만든 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다. 주방 보조랑 설거지 담당이 필요해. 월급은 최저시급이고 4대 보험은 들어주마. 두 사람은 기가 막히다는 듯 입을 떡 벌립니다. 대기업 과장 소리 듣던 며느리와 사장 소리 듣던 아들에게 최저시급 설거지라니요. 모욕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지금 우리더러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라는 거야? 엄마 미쳤어? 내가 명색이 사장인데. 민호가 계약서를 구겨버리려 합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합니다. 싫으면 관두거라.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쌀 떨어지고 전기 끊길 텐데 자존심이 밥 먹여주니? 그 잘난 사장 명함으로 빚쟁이들 막을 수 있겠어? 전곡을 찔린 두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현실은 냉혹하죠. 당장 카드값은 연체되었고 지은이 월급만으로는 이자 갚기도 벅찰 겁니다. 무엇보다 당장 먹고 살 현금이 없습니다. 선택해라. 내 밑에서 땀 흘려 일해서 정당하게 돈을 벌 건지 아니면 길바닥에 나앉아서 평생 나를 원망하며 살 건지.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주먹 쥔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이렇게까지 내몰아야 하는 엄마 마음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팽팽한 침묵이 흐릅니다. 로비에 공기청정기 돌아가는 소리만 윙 들릴 뿐입니다. 지은이가 입술을 깨물더니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집어듭니다. 자존심보다는 생존이 그리고 당장 준우 밥 먹일 걱정이 앞선 거겠죠. 할게요. 하겠습니다. 지은이가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굴욕감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저는 압니다. 그 서명이 저 아이가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가장으로서 내딛는 첫발이라는 것을요. 민호도 씩씩거리며 억지로 도장을 찍습니다. 엄마, 두고 봐. 내가 평생 설거지나 할 줄 알아? 그래, 두고 보마. 거기서 1년만 버티면 그때는 내가 너를 다시 봐주지. 계약서를 챙겨 넣으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등 뒤로 축 처진 두 사람의 어깨가 보입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시원합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물려주려 했던 건 150억이라는 돈다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계약서 한 장에 담긴 내 힘으로 사는 법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낚싯대를 쥐어주기까지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네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웃어줍니다. 이제야 진짜 엄마 노릇을 한 것 같습니다. 재단 구내식당의 점심시간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수백 명의 배식판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오고 주방에서는 뜨거운 김과 음식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 치열한 현장 한가운데 핑크색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 같은 식판과 씨름하는 중년 남자가 보입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어깨로 훔쳐내며 그릇을 닦는 남자. 네, 제 아들 민호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그 귀한 아들님이 이제는 우리 재단 최고의 설거지 달인이 되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졌고 거칠어진 손등에는 영광의 상처처럼 습진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옆에서 국을 푸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 지은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냄새난다고 코를 막고 도망갔을 텐데 지금은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어르신들에게 맛있게 드세요라며 살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하이힐 대신 미끄럼 방지 주방화를 신고 종종거리는 그 뒷모습이 제법 생활력 있는 가장 태가 납니다. 저는 2층 사무실 통유리 너머로 그 풍경을 내려다봅니다.
처음 몇 달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걸 보기 위해 저들은 변했습니다. 땀 흘려 번 돈 200만 원이 공짜로 얻은 2억보다 훨씬 무겁고 값지다는 걸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는 듯합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제가 식당으로 내려갑니다. 또각거리는 제 구두 소리가 들리자 민호와 지은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예전처럼 원망이나 짜증이 섞인 눈빛이 아닙니다. 월급 주는 고용주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삶의 선배에 대한 존중이 담긴 눈빛입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민호가 깍듯하게 허리를 숙입니다. 엄마라는 호칭 대신 회장님이라 부르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자연스럽습니다. 그래, 오늘 국간이 좀 짜다더구나. 신경 좀 써라. 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은이가 재빠르게 대답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 입맛이 이상한 거죠라고 대들었을 아이가 이제는 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저 아이들도 압니다. 제가 더 이상 호락호락한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요. 그때 학교를 마친 손주 준우가 식당 문을 열고 달려 들어옵니다. 할머니, 준우가 제 품에 와락 안깁니다. 아이 특유의 땀 냄새와 흙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1년 사이 훌쩍 커버린 녀석을 안아주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어이고, 우리 강아지 왔어? 학교 재미있었니? 네. 할머니,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돼요? 제가 딱지치기 보여드릴게요. 준우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올려다봅니다. 예전에 저라면 그래, 그러자 하며 짐을 싸들고 따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금자는 다릅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미안해서 어쩌지? 할미가 오늘은 바빠. 친구들이랑 댄스 스포츠 배우러 가기로 했거든. 주말에 놀러 오렴. 맛있는 거 사줄게. 준우가 아쉬운 듯 입을 삐죽거리지만 더 떼를 쓰지는 않습니다. 민호와 지은이도 섭섭한 기색을 비치지만 감히 잡지는 못합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직원들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재단 정문을 나섭니다. 멀찌감치서 민호 가족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손주를 아는 민호가 지은이에게 뭐라 말하며 웃습니다. 세 식구가 손을 잡고 마트로 들어가는 모습, 직접 장을 보러 가는 저 평범한 풍경이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발길을 돌립니다. 이제 저들은 괜찮을 겁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옵니다. 실버타운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네요. 지난 1년간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150억이라는 돈은 제 통장에서 사라졌지만 대신 저는 나라는 사람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 밥을 챙겨야 할지 고민하는 대신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합니다. 자식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짐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제 인생의 무게가 가볍고 경쾌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큰 돈을 기부한 게 아깝지 않냐고요.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남겨주는 게 좋지 않았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자식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낚싯대를 들이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버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봅니다. 주름진 눈가에 웃음이 번져 있습니다. 식모 이금자는 죽고 인간 이금자가 다시 태어난 지 1년. 제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식의 목까지 대신 살아주고 계신 건 아닌가요? 가끔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 빈자리가 어쩌면 자식들을 진짜 어른으로 키우는 가장 좋은 걸음이 될 테니까요. 오늘 저녁 저는 저를 위해 가장 비싸고 맛있는 밥상을 차려볼 생각입니다. 30년 만에 받은 엄마의 퇴직금으로 말이죠. 지금까지 이금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거짓말 같은 이야기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